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13년 이후 처음인데요. 김 전 차관은 조사에서 본인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로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에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김 전 차관은 귀가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 14시간 동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중천의 진술 외에는 그 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과 뇌물인데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버전이 2개가 있어요. 별장하고 그다음에 역삼동 오피스텔. 그런데 역삼동 오피스텔 거는 촬영 일자가 2007년 11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공소시효가 개정되기 전이어가지고는 설령 특수강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별장 동영상 촬영인데 이 건은 뭐 최근에 2007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공소시효 개정 이후에 촬영된 건이 하나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가지고 윤중천 씨가 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뭐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동영상에 들어가는 여성이 동일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동영상 자체로 봐서 성폭력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그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한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뇌물이었단 말이에요. 뇌물과 관련해가지고는 윤중천 씨가 최근에 이렇게 하나씩 둘씩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07년 2월에 재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학의 차관이 본인에게 아파트를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물죄는 성립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 1,000만 원짜리 그림을 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에 대한 답례 비용으로 본인이 현금 500만 원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제 이 수사단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2008년에 본인이 어떤 여인한테 이모 씨라는 여인한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게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이걸 자기로 하여금 포기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각각 하나씩을 따져보면은 그 액수라든지 뭐 받은 시점, 대가 관계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또 종합적으로 통틀어봐서 포괄일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검찰로서는 법리 적용은 나중에 하는 거고 먼저 사실관계들을 획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을 맞추기 위해 김학의 차관을 불렀다고 하는데 다른 증거 없이 윤중천 씨 진술밖에 없으면 김학의 차관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윤 씨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인데 김 전 차관과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진전시키고 수사의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증거를 모으는 데 주력을 해야 할까요? 증거를, 그러니까 진술에만 의존을 한다면 사실 누구나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이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잘 꿰맞추고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내용 자체에 성범죄 사실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윤중천 씨는 자칫하면 본인도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지금 몇 명인지 여성들의 신원이 확실하게 보도에 안 나와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들의 진술을 가지고 가게 된 경위는 뭐였는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뇌물죄는 일단 돈이 건네갔다는 거, 그다음에 왜 이 돈을 줬는지,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중천 씨 진술 외에 뭐 본 사람이 있는지 적어놓은 장부가 있는지 USB가 있는지 회계 책임자는 뭐라 그런지 관련된 사람은 누구였는지 이런 증거들이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들이 빈약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건네가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는 검찰한테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수사받을 때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어떤 검찰 내부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10개 정도 있다면 아직 반도 훨씬 못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속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김 전 차관이
비협조적이다,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비협조적인 게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 우려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된 다음에 혐의를 부인하고 비협조적인 경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혐의 소명 자체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예. 뭐 하나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1억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윤중천 씨가 누군가한테 뭐 명품샵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줬는데 예. 이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었고 예. 김학의 전 차관은 여기에 본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1억 보증금 반환받는 거 포기해라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학의 전 차관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예. 어떤 윤중천 씨로부터 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여성한테 결국 1억 원을 주게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게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예. 뇌물을 주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청탁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입증이 어려워요. 이 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맞아요. 대통령 사건 때도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예. 다 그 직접 뇌물죄로 규율을 했거든요. 예, 예. 청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얘기를 하는데 저 이건 참 어렵다. 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받은 게 아니라 1억 원 포기하게 했다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2008년이니까 공소시효 남았잖아요. 예, 예. 공소시효 15년이니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제 많이 집중했던 부분은 뇌물 액수 자체가 1억이 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이 적용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네, 네. 말씀이시네요. 뇌물이라는 게 원래 그냥 당사자끼리 비공개적으로 오고 가는 거지 예, 예. 이걸 뭐 카페에서 주고받을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입증이 힘들고 뇌물 공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워요. 왜 우리가 공직자 비리할 때 먼저 무슨 수사를 하는데요?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뇌물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중천 씨 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그냥 하나씩 던져주는 진술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지금은 뭔가 뭐 가능성 있는 뭐 이렇게 실효적인 뭐 증거물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 건은 앞으로도 참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 내용으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범죄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구속될 것을 누구나가 다 예측을 했어요. 일단 영장 청구된 혐의 자체가 특수 중강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 상당히 죄질이 안 좋고 형량도 높은 죄고 2016년 1월 홍천 그다음에 같은 해 3월에 대구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본인들끼리 알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정황 증거가 있는지. 근데 예. 저 사람들은 보면은 단톡방에 그런 내용들을 다 흘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좀 어떤 여성의 흐트러진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성범죄를 모의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언론에 다 공개가 안 됐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공개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영장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겠다 싶었고 예. 그 다음에 또 단톡방에서 나가기 하면서 뭔가 증거 인멸로 나간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의 구속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예. 예. 최 씨는 이제 그렇게 구속이 된 것이고 절친한 사이였던 승리 같은 경우에도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에 좀 결정이 날 것 같더라고요. 14일 날 영장 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승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된 분 최종훈 씨보다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영장 발부되기가 제가 예, 예. 볼 때는 왜냐하면 예. 승리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 중간간 이런 게 아니라 예. 성매매 알선, 성매수,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그다음에 횡령인데 예. 이제까지
경찰이 영장 신청을 안 하고 끌어왔던 거는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식품위생법만으로는 영장 청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예.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횡령죄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액수가 좀 더 커질 때까지 그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구된 거를 보면은 총 횡령 액수 5억이라고 하고 횡령한 그 경위를 보면은 버닝썬의 자금을 승리 유인석 개인회사 있죠. 몽키 뮤지엄이라든지 네모 파트너스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이라든지 뭐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작건 크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뭔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데 그 타주의 개인 기업에다가 이런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또 별 문제인데 아마도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느냐와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에서는 영장 심사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계약서, 뭐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은 명목이고 사실상 자금을 유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계약서가 있고 실제 브랜드 사용을 했고 컨설팅 있었고 내용대로 이행을 했고 이 금액도 적정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다 이러고 맞설 거예요. 그래서 이 횡령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엔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몽키 뮤지엄이라든지 뭐 네모 파트너스 이 사람들 어차피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그 돈을 쓰는 거는 어차피 내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무슨 법인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뭐 일단 버닝썬에서 자금이 흘러간 거는 계좌라든지 뭐 계약서상 이게 다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17번 소환을 하면서 뭐 승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정준영 씨 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훈 씨나 승리 씨나 정준영 씨나 다 같은 카톡방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구성 여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혐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모의할 때 이 사람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촬영물을 올린 사람도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판기일에서 직접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나와서 합의를 하고 싶다라든지 또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재판에 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준영 씨 다른 재판 어떤 재판이요? 정준영 씨의 재판 그렇죠. 아니면은... 앞으로의 정준영 씨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증거가 부족해서 유무죄를 다툰다면은 끝까지 다퉈야 되겠지만은 지금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전부 동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요. 지금 이게 보면은 뭐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정준영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몰카를 불법으로 촬영해서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 몰카 피해자들도 뭐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올린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일부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형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경합범이니까는 최대 법정형 7년 6개월 이하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준영 씨는 자기가 법정에서 최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증거가 다 나온 마당에 공소사실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할 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거든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난 합의할 의사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준영 씨는 그 몰카 촬영 유포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다만 나중에 지금 또 이게 최종훈 씨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기소가 되면 병합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뭐 고소한다거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지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또 하나 남아있네요. 알겠습니다. 정준영 씨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선고가 내려졌는데 1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개요를 좀 짚어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딸이 10대 딸이 지금 15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가 있고 엄마의 내연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연남이 60대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2015년부터 7년까지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다음에 3차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아이에게
뭐 엄마하고 그 내연남이 본인들의 그 어떤 성관계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하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인면수심에 참을 수 없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이 친구가 처음에 경찰에 가서 고소를 했던 게 아니라 친척이 이런 사실을 눈치를 채고 이제 이걸 고소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성폭력법상의 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그 간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8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이수하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 이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가 면제가 됐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까지 오늘은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